네, 안녕하세요.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길건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더 활기찬 하루를 위해서 식습관부터 운동 그리고 혹시 모를 부상을 위해서 보험 짜는 전략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고 모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더단단 주식회사 배다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더단단 주식회사 대표 배다정입니다. 저는 12년간 심리치료사로 일을 해왔고 생리학 전공으로 의학 박사를 수료한 후에 지금은 바이오마커 기반 정신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더단단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뭐라고 하죠? 사연 온 게 있어가지고 사연 먼저 한번 읽어보고 내용 그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입니다.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회사 업무에도 아직 잘 적응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아 하루하루가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우울증 관련 체크리스트를 보게 됐는데 혹시 저도 우울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소화도 잘 안 되고 몸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치료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사연에서 보긴 했지만 이런 고민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 상태가 감정에도 영향을 준다. 네, 그리고 장, 뇌, 축이라는 개념도 있다. 이런 게 있던데 사연자분의 케이스가 이런 경우일까요? 네, 맞습니다. 좀 이런 개념이랑 연결을 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장내 미생물을 크게는 이제 내 몸을 경영하는 작은 이제 경영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 예를 들면 유해균은 우리 좀 말 안 듣고 일 잘 못하는 회식만 좋아하는 이제 직원. 유익균은 성실하고 일 열심히 하고 이제 근태가 좋은 직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렇게 좀 불성실한 직원들이 막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몸에 밸런스가 좀 깨지고 장 건강, 이제 정신 건강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실한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또 반대로 몸의 밸런스가 좋아지고 장 건강, 정신 건강도 정돈이 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장, 뇌, 축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장이랑 뇌랑 직통전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장이 우리 좀 예민한 친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 이제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나 지금 좀 불편해 하면은 뇌에서는 이제 불안 시그널이 막 증가를 해요. 그리고 또 전화를 겁니다. 여기 점막 좀 찢어졌어 하면은 뇌에서는 피로 물질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지금 장이 계속 뇌한테 전화를 걸고 있는 맞아요. 거죠? 장이 네. 내한테 직통 전화를 걸어서 이제 네. 또 나 지금 불편해. 나 불편해. 장 찢어졌어. 점막 찢어졌어. 요렇게 소통을 하는 구조고 조금 더 심해지면은 여기 환경 너무 안 좋아. 이사 가고 싶어. 이사도 간대.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기분이 전반적으로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제 실제로 세로토닌의 90% 이상 그리고 불안 완화에 관여하는 가바라는 물질이나 이제 동기 집중력에 필요한 도파민 전구 물질이 모두 장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장 건강이 불안정하면 감정도 당연히 불안정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금 얘기를 딱 종합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만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게 장에도 미치고 또 장이 또 뇌로 직통 전환을 해서 또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쵸. 장이랑 뇌는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계속 시그널을 주고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면역계랑 동시적으로 자극을 한다.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렵죠. 네.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받으면 뭐 그 뭐라 그러지? 과민성.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맞아요, 하나? 맞아요. 바로 뛰어갑니다. 맞아요. 대중교통 타고 가다가 막 뛰어가는 것도 본 적이 있어서 요게 조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변비나 사실은 다 이제 신경과 정신 건강과 연결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 먹는 게 그 건강을 결정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먹는 음식이 감정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쵸. 네. 네, 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심리 상담할 때도 라이프 스타일 코칭을 같이 하는 편이고요. 네. 우리가 흔히 감정은 좀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시거든요. 정신적인 거, 추상적인 거. 근데 사실은 감정이나 생각은 불가항력적인 개념이라서 이제 조절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지로 조절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 그리고 그 중에서는 더 편하게는 음식을 좀 바꾸면은 훨씬 효과가 빠르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단 음식 많이 먹은 날 이제 좀 띵하고 멍하고 이제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요렇게 느끼실 수 있고 또 야식 먹고 잔 다음 날은 이제 수면이나 약간 이제 안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다음 날 좀 멍하고 각성이 잘 안 되는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섬유질이나 발효식품을 좀 챙겨서 드시는 날에는 기분이나 장 건강이나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신체 기반 감정 조절이라고 부르고요. 쉽게 말하면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내 감정을 만든다.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어제 뭐 드셨어요? 어제 이제 라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짬뽕.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제 지금 섬유질이랑 발효식품을 드셔야 됐던 거 근데 아닙니까? 이제 방송 스트레스로 네. 미리. 라면 화가 날까봐. 자, 이렇게 먹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날 기분이 좌지우지될 수 그렇죠. 있다. 네, 긴장이 되네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저도 뭐 뉴스나 주변에서 조금 많이 듣는 얘기인데 장내 환경을 개선하면 네. 정신 상태도 좋아진다. 네. 그쵸.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속도나 네. 이제 뭐 영향을 받는 것들이 다 다르기는 하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심리적인 요인이 회복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HSP라고 요즘에 많이 아시긴 하는데 좀 예민한 기질,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이런 상태는 이제 자율신경계 균형을 좀 흔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장 건강도 회복을 좀 지연시킬 수 있고요. 장 건강이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신경계, 심리적 긴장, 뭐 수면 리듬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해서 상담에서는 요즘에 제가 몸, 마음, 환경 이렇게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편이고요. 네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이다 하면은 사실은 이미 신체화 반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정신적인 상담보다는 이제 요렇게 식이라던가 라이프 스타일 같이 관리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이거는 이제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좀 우리 지문처럼 고유하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고요하면 못 바꾸는 건가? 바꾸면 되죠.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유산균도 드시고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해야 돼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보니까 바이오마커 건강검진? 연말 연초 되다 보면 항상 건강검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바이오마커 건강검진 이게 도대체 뭡니까? 바이오마커 건강 검진은 이제 생체 지표를 바이오마커라고 부르는데 네. 침이나 뭐 대변, 네. 혈액을 통해서 이제 장내 미생물,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 검사를 통해서 신체 전반을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피로,
스트레스, 우울 같은 정신 건강도 좀 생리학적 근거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데이터 기반 진단은 치료 방향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면은 미리 원인을 찾아서 조금 해결할 수 있다. 자, 근데 조금 애매한 게 제가 만약에 우울하고 불안이 생겼어요. 네. 어제 대표님이 밤에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라면을 먹었죠. 근데 이게 심리적인 원인인지 네. 아니면 뭐 외부적으로 뭐 아니면 내부적으로 장이나 호르몬 때문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구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분은 조금 모호할 수 있고요. 이제 네. 심리랑 생리는 양방향으로 순환을 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개념이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소화랑 불안 문제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 아니면 무기력이나 스트레스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이게 이제 함께 좀 흔들리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동시에 있고,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쪼개 보면은 네. 장내 미생물이 좀 불균형한 상태에서 같은 이벤트가 생기면 평소보다 조금 더 우울하거나 조금 더 불안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네.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의 뭐 사망, 이사, 이직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 반대로 역으로 이제 호르몬 레벨의 변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구분보다는 상호작용 관점에서 보시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보다는 서로 영향을 맞아요. 미칠 수 영향을 있다. 계속 주고받는다. 네. 이런 거 조금 맞아요. 거의 그런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바이오 마커 진단 그리고 이제 그 업계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걸로 심리 치료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이 바이오 마커하고 심리 치료를 결합하는 시도는 더 단단해서 처음 하는 시도이기는 한데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은 분석이나 치료 정확도가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요. 이거를 왜 하냐, 저희가 왜 이 솔루션을 만드냐 하면은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감정이나 마음을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심리 상담은 병리적이다. 나약한 사람들이 받는 거다. 이렇게 아직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심리와 신체는 연결이 되어 있고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 문제 다룰 때 신체 데이터를 같이 보면 유전적 소인, 스트레스 패턴, 뭐 코티솔, 세로토닌 대사,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훨씬 더 농밀하고 정밀하게 이제 정신건강 솔루션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두 분이 불안해 보이는데 겉으로는 비슷한데 네. 한 분은 장내 염증이나 세로토닌 대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만성적으로 불안이 높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분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사업 실패, 이별, 이사 이제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오히려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두 분은 좀 전략이나 방법의 차별화를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다른 습관들 때문에 만성이어서 지금 네. 현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단기적인 이벤트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그럴 수도 있는데 두 부류는 치료 방법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체크해보자. 네,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걸 뭐 우린 사실은 잘 모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표님한테 갈 수는 없잖아요. 오시면 좋긴 한데. 네, 근데 뭐또 바쁘시니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네.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뭐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팁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상담센터에 오시지 않아도 가정에서 쉽게 좀 해볼 수 있는 거 3가지 정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것은 478 호흡법. 네. 478. 네, 이제 숫자 478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이냐? 4초 들이쉬고 7초 참았다가 8초 길게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패턴은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가져가서 우리 이제 부교감 신경을 조금 활성시키고 또 심박수나 근긴장을 좀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방식이라서 예를 들면 우리 상사한테 혼났을 때 네. 아니면 뭐 부부싸움 했을 때 네,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갔을 때 이제 3번에서 5번 정도 해보시면은 신체가 이제 괜찮아,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어라고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자기 전에도 되게 좋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심호흡해 이게 이제 4, 7, 8이 맞아요. 오케이. 네, 그리고 네. 이제 2번째는 점심 식후에 15분 정도 산책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직장인분들이 점심 드시고 바로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회사 근처에 이제 15분 정도 햇볕 받으면서 산책하시면 밤에 수면도 훨씬 좋아지고 장 건강, 혈당에도 좋고 이것들이 이제 정신 건강에도 연결이 돼서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비타민 D 그냥 섭취하고 15분 자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와. 우리가 비타민 D 보충제는 왜 나오냐면 네. 실제로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아, 도움을 받으라고 야, 꼼수를 나오는 생각했네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거는 햇볕을 받는 게 좋고요. 음. 그래서 이제 가끔은 암막 커튼 걷고 주무시는 것도 당연히 좋고요. 네. 이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3가지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네. 네, 마지막은 이제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개념인데요. 마인드풀 이팅. 이팅. 네. 이거는 이제 단어 그대로 사실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우리 스마트폰, TV 잠깐 내려놓고 천천히 씹고 이제 음식을 좀 음미하면서 맛과 향을 느끼면서 한번 드셔보시면 이게 포만감 신호도 좀 자극을 하고요. 소화 신호도 자극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성 폭식도 조금 줄어들고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에도 당연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끼만이라도 핸드폰 조금 내려두시고 자동 오프 모드로 식사 한번 해보시면은 훨씬 편안해지시는 거를 느끼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478 호흡, 식구, 햇빛 산책, 그다음에 마인드풀 이팅. 네, 이 3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짧게 한번 해주시면 짧게 해야 되나요? 네,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사실 사는 거는 누구나 이제 어렵고 복잡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이 길을 우리 조금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려면 우리는 견디는 힘이 아니라 이제 관리하는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제 사소한 루틴 좀 일상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MBTI 검사 한 번씩 해보셨을 건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개념은 이제 살아갈 때, 생각할 때는 T처럼 그리고 느낄 때 감정은 F처럼 이렇게 좀 해보셔도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 상담이나 바이오마커 검사를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고 이제 아직은 좀 내가 마음이 아플 때 가는 곳이 아닌가 하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편한 친구랑 이제 커피 한잔 한다 이런 개념으로 오셔서 좀 편하게 이용해 보시면 우리 이런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한번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상시에 활용하는 팁들도 알려주셨으니까 뭐 시청자분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배다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로 딱 복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 전문가이신 박다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몸의 움직임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드리는 기능 개선, 체형 교정 전문 필라테스 강사 박다은이라고 합니다. 네, 또 앞에서 저희가 잠깐 예고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운동하기 전, 중, 후에 하는 뭐 방법들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뭐 우선 어떤 거 사연이 왔는지를 먼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러닝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된 런린이입니다. 저는 러닝을 할 때마다 무릎에 소리가 나고 허리도 아픈데요. 유튜브를 뒤져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러닝 전후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달릴지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나 궁금하긴 한데 런닝이가 들면 좋은 보험도 있을까요? 그래. 요즘에 러닝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남들이 많이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다 보니까 준비 운동 안 하고 바로 뛰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러닝은 단순히 걷기보다 그 충격이 훨씬 큰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뛰기 전에 그 예열시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러닝 전에는 동적 스트레칭을 하고 러닝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준비 운동 없이 뛰기 시작하면은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이 정말 많이 놀라게 되는데요. 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서 특히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처럼 체중과 지면 충격을 직접 받는 부위는 부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 단순한 당김이나 뻐근함을 넘어서 그 러닝 초보자분들에게 나타나는 그 흔한 발목 염자,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같은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러닝 전 준비 운동은 단순한 스트레칭을 넘어서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달릴 준비가 된 모드로 전환시켜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육의 온도를 높여서 유연성을 확보하고 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며 신경계까지 활성화해서 움직임의 반응 속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단 5분만 투자해줘도 부상 위험이 크게 줄어들고 러닝 실력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제가 초반에 이거 안 해가지고 좀 많이 아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뭐 필수 준비 운동 루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제가 초보자분들도 보고 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5분 루틴. 네. 첫 번째 동작은 발목 서클입니다. 네. 네, 사진에 보시는 거와 같이 그 중심 잡기 힘드신 분들은 벽을 짚고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 다리를 들거나 아니면은 발끝을 바닥에 두고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자, 발끝을 천천히 원을 돌리듯이 발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발목을 오른쪽으로 10번 그리고 왼쪽으로 10번 양쪽을 동시에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 할까요? 네, 이제 두 번째 동작은 고관절 서클 운동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걸어 다닐 때 앞뒤로만 쓰기 때문에 고관절이 정말 많이 굳어 있어요. 근데 러닝을 할 때는 평소보다 고관절의 움직임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러닝 하기 전에 고관절을 부드럽게 돌려주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중심 잡기 힘드신 분 똑같이 벽이나 의자를 짚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한쪽 다리당 고관절 서클 10번씩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끝나고 나서 네, 세 번째 동작은 레그 스윙입니다. 똑같이 벽이나 의자를 짚고 진행하셔도 되는데요. 한쪽 다리를 든 채로 앞뒤로 작게 시작해서 점점 크게 스윙하는 것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오른쪽 왼쪽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작게 있다가 크게 네, 하면 맞습니다. 된다. 자, 마지막 동작은 상체까지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인데요. 사이드 런지와 함께 몸통을 회전해 주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허리를 풀어주고 허벅지 근력도 같이 깨워줄 수 있습니다. 양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넓게 벌려주시고 한쪽 다리 무게중심을 옮겨주며 사이드 런지 자세에서 한 손으로 발등을 터치하고 몸통을 회전시켜 주시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때 가슴의 방향은 몸통 옆쪽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서 터치하고 사이드 런지까지 가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러닝 전에도 하지만 후에도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러닝 후에는 다른 운동으로 진행됩니다. 러닝 전에는 이렇게 네. 동적 스트레칭으로 진행해 주시고 네네네. 러닝 후에는 정적 스트레칭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못된 자세로 뛰면은 뭐 어디가 안 좋다, 막 무릎, 골반, 막 등등등 다 아프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정확하게 안 좋아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어디가 안 좋아져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많이 안 좋아지죠. 왜냐하면 네. 러닝을 하게 되면은 네. 바로 발 밑에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충격이 다 흡수하거든요. 다 안 좋아. 다 안 좋아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어디 안 좋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체형의 특성상 다 다치는 부위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내 몸에 맞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러닝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발 착지 하나만 바꿔도 이제 부상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고 유튜브 보니까 뒤꿈치로 착지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발이 어디에 그리고 어떤 각도로 착지하는지에 따라서 충격 전달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데요. 네. 뒤꿈치로 착지할 경우에 무릎과 허리에 충격이 올라올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통증을 주는 착지는 아닙니다. 각자의 체력과 속도 그리고 근력 수준에 따라서 최적의 착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위험한 것은 그 발이 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착지될 경우에 그 충격이 그 이상으로 커지고 부상 위험도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 초보자분들은 보폭을 조금 줄이시고 발이 몸 바로 아래로 떨어지도록 총총 뛰는 느낌으로 자신의 리듬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총총총 뛰는 느낌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러닝 하고 나면 사실은 안 아픈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근육통이 있고 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근육통은 병원 갈 필요는 없잖아요. 부상일 때 가는 거고. 그쵸. 그럼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근육통과 부상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근육통은 묵직함과 뻐근함이 2, 3일 이내에 사라지게 되지만 그 부상의 경우는 찌릿한 통증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하게 변하게 됩니다. 근육통은 움직이면 또 서서히 풀리게 되는데요. 부상은 움직일수록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통증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3일 이상 지속되면 병원 가라. 네. 제가 사실 딱 뛰고 나서 지금 발목이 안 좋았는데 이틀 하고 사라졌으니까 근육통이네요.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제 주변에 보니까 그 허리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허리 그 통증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네. 그 대부분 허리 통증을 방치하고 스트레칭으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스트레칭이 일시적으로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통증이 있다고 해서 스트레칭으로 풀어주려다가 통증이 더 심해지거나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먼저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은 대부분 코어와 고관절 힘이 약해서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코어 운동이 필수입니다. 코어가 약하면 러닝할 때 허리와 골반이 흔들리면서 충격을 그대로 내 몸으로 떠안게 되어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는데 코어가 약하면 러닝할 때 그 통증이 반복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네, 러닝에서 네. 코어가 중요한 이유는 그 단순히 복근을 쓰기 때문이 아니라 전신의 균형과 자세, 힘의 전달을 모두 결정하는 중심축이기 때문입니다. 러닝은 하체만 움직이는 운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에서 시작된 충격과 그 추진력이 코어를 거쳐서 상체로 전달되고 다시 코어를 통해 하체로 안정적으로 내려가면서 그 반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중심이 무너지면 그 러닝 효율이 떨어지고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코어가 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자세의 불균형입니다. 그 뛰는 동안 상체가 뒤로 젖혀지거나 허리가 꺾이고 골반이 앞뒤로 흔들리면 그 충격이 무릎과 발목으로 고스란히 오게 되는데요. 때문에 코어가 약한 러너는 거리가 짧고 페이스가 조금만 올라가도 하체 통증이 쉽게 찾아옵니다. 반대로 코어가 안정적인 러너는 발의 착지, 골반 회전, 상체 균형이 흔들리지 않아서 같은 힘으로 더 오래 그리고 더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호흡과 코어의 연결입니다. 코어가 안정되지 않으면 호흡이 얕아지고 호흡이 불안정해지면 그 심박이 불필요하게 상승해 금방 지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장거리 러너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호흡도 코어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몸이 중심이 안정되면 들숨, 날숨이 공간이 넓어져 체력 소모가 줄어들고 러닝 지속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오래 잘 뛰려면 코어 운동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뛰었어요. 네. 그럼 이제 끝났으니까 마무리 또 뭐 운동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마무리 운동은 운동 네. 중요하죠. 네. 이제 마무리 운동 한번 제가 5분 루틴으로 똑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일단 러닝 후에는 바로 멈추기보다는 가벼운 워킹으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그 후에 정적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회복에 정말 도움되는데요. 러닝 후에도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작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일단 벽을 잡고 서서 발끝을 벽에 올려주세요. 이때 몸의 중심을 앞으로 기울여주면서 발끝을 올린 다리 쪽 종아리에 근육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발목의 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입니다. 앞뒤로 다리 간격을 벌린 채로 상체를 숙여서 바닥을 짚고 앞쪽에 있는 다리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면서 뒤쪽 다리 발 뒤꿈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 뒤꿈치를 들었다 놨다 해주시면서 강도를 조절해 주시고 앞쪽 다리에 있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보통 양쪽 다리 근육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쪽 다리는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장요근 스트레칭인데요. 햄스트링 스트레칭 자세에서 바로 상체를 세우면서 뒷다리 무릎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이때 뒷무릎은 바닥에 둔 채로 골반을 앞쪽으로 쭉 밀어주며 허벅지부터 골반까지 펴주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진행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는 것보다 복부와 허벅지가 최대한 멀어지도록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로 더 가능하신 분들은 앞쪽 다리를 기역자로 두시고 엎드려서 고관절과 둔근까지 스트레칭 해주시면 하체 전체를 풀어주는 5분 루틴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사연도 러닝 초보자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보인 분들이 러닝 이제 많이 하시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잘 몰라요. 네. 뭐 주에 몇 번 정도 아니면 몇 시간 정도 뛰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처음에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 3회 정도 20분, 30분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운동 자극에 적응하려면 일정한 회복 시간도 필요한데요. 뛰는 날과 쉬는 날과 번갈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거리나 속도를 욕심내기보다는 뛰면서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페이스를 기준으로 초보 러너라면 걷기와 러닝을 섞어서 총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하며 익숙해지면 30분에서 1시간까지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록 단축보다는 러닝 지속 시간 유지와 호흡 리듬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초반에는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꾸준히 안전하게 계속 갈 수 있느냐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속도 경쟁이나 과도한 거리 욕심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러닝화만 바꿔도 통증이 사라진다. 네, 맞습니다. 네. 초보 러너에게 러닝화 선택은 다시 갈게요. 초보 러너에게 러닝화 선택은 단순한 취향 문제. 다시 네. 제 질문 다시 할게요. 네. 그리고 꼬여도 그냥 하면 돼. 네. 그 러닝화만 바꿔도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초보 러너에게 러닝화 선택은 단순한 개인 취향 문제가 아니라 부상을 줄여주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발로 뛸 때마다 체중의 2배, 3배 이상의 충격을 받는데 이 충격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가 곧 부상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같은 속도로 같은 거리를 뛰더라도 러닝화에 따라 무릎 통증, 발목 염좌, 발바닥 통증 발생 확률이 크게 달라집니다. 러닝화는 기본적으로 발과 지면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움직임을 안정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쿠션이 부족한 신발을 신으면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돼 관절 부담이 커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과도한 쿠션은 발목을 지지하지 못해서 흔들림이 생기고 피로골절이나 발목 부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발의 형태나 보행 패턴, 체중 등에 따라서 필요한 신발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 운동화나 신고 달려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특히 러닝화 선택은 러닝 실력과는 별개로 부상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장비 선택의 영역입니다. 잘 맞는 신발은 발의 피로를 줄이고 체력 소모를 줄여주며 러닝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자, 반면 맞지 않는 신발은 같은 통증과 염증을 반복적으로 유발해 러닝을 중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닝화는 러너들에게 하나쯤 있으면 좋은 장비가 아니라 부상을 줄이는데 중요한 안전 장비입니다. 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러닝화를 신고 안전한 러닝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은 전문가님 조언처럼 그 달리기가 간단한 것 같지만 부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달리기 전에, 달린 후에, 그다음에 러닝화까지 좀 참고해서 준비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설명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내용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한테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엄태은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에서 그 사연에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그 아프고 나면 사실은 병원이나 이제 보험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엄태윤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저희가 허리 통증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근육통이냐? 디스크냐? 네, 어떻게 구분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허리 통증이 왔을 때 근육통인지 아니면 디스크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통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통증의 양상과 지속 시간 그리고 통증이 심해지는 상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우선 근육통은 보통 자세를 오래 유지했거나 과사용이 있었을 때 발생합니다.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이 강하고 근육이 굳어있는 듯한 통증이 특징이고요. 하지만 움직임을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점차 풀리는 느낌이 들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마사지 그리고 온 찜질만 해도 통증이 빠르게 나아지는 것이 근육통의 일반적인 패턴인데요. 반대로 디스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증의 양상이 조금 더 뚜렷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이 엉덩이 다리 쪽으로 저린 느낌이 대표적인 신호인데요. 네. 다리가 전기에 오듯이 저린다든지 찌릿한 통증이 종아리에서 발끝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라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등 증상만으로는 100%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디스크가 있어도 근육통처럼 나타날 수 있고 근육이 심하게 경직되면 디스크처럼 방사통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은 통증의 지속 시간과 악화 패턴입니다. 만약 통증이 이틀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악화되거나 저림, 감각, 이산, 근력 약화가 나타난다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꼭 방문을 해주시고요.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초기에 진단을 받으시면 치료 속도도 빠르고 악화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틀 이상 지속되면 안 좋다. 병원 가서 꼭 확인을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이네요. 근데 반대로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디스크는 사실은 그냥 두면 절반은 낫는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네. 디스크는 일부 경우 자연 흡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단계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저림이나 방사통이 더 심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이렇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경을 누르는 정도가 깊어지면 일상생활에서도 큰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며칠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디스크 얘기할 때 막 무릎이 막 땡기고 네. 걸을 때 아픈 경우도 있다던데. 근데 이게 단순 관절염인지 이렇게 뭐 생각될 때도 있잖아요. 뭐 관절염증인지 아니면 연골 손상인지 네. 요것도 어떻게 또 구분하는지도 사실은 좀 헷갈리기는 해요. 무릎이 당기고 걸을 때 네. 아프다고 해서 관절염인지 연골 손상인지 스스로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 네. 네. 그래서 경험적으로 저희 고객님들 만나면 네.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네. 관절염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쑤신다거나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 네네. 연골 손상은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특정 각도에서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아프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 차이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틀, 3일 이상 통증이 계속되면 병원 진료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네. 네, 보험 측면에서는 초기 검사와 치료는 실손으로 보완이 되고요. 상태에 따라서 관절경 수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종수술비나 엔대 수술비 그리고 무릎 관절 수술비 특약에 적용될 수 있어서 본인 보장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네. 실손보험으로 되니까 네, 병원에 병원 꼭 가서 가셔야 검사해라. 네, 맞습니다. 라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가보면 네. 통증 치료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뭐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우리가 통증 치료에서는요, 물리치료, 주사치료, 도수치료 어떤 방식으로 보험이 적용이 받는지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기도 당연하죠. 하고, 네,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본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단순해요. 네, 바로 얼마나? 네. 의사의 진료와 처방이 있는 치료인지, 그리고 이것이 보험 보상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라면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도수 치료나 체외파 충격처럼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치료는요. 보험사별로 연간 보장 횟수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특히 단기간에는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이것이 장기간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본인 부담금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이나 재활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 더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보상 범위와 본인 부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치료를 받아도 누구는 이만큼 받고 누구는 요만큼 받고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약관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약간 잘 확인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디스크건 관절이건 항상 보면은 MRI를 네네. 찍잖아요. 뭐 이게 보험 적용의 핵심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척추와 관절 MRI는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비싸요. 실손보험에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해주시는데요. MRI가 실손보험에서 인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주치의 판단입니다.
의사가 찍자. 맞습니다. 네. 네, 의사가 직접 꼭 필요한 검사다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증상은 없지만 조금 통증이 있다고 해서 MRI 검사를 한다. 더 찍어주세요. 뭐 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네.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가입 시기에 따라서 자기 부담금과 보상 범위에 따라서 MRI를 똑같이 찍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급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약관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주치의와 충분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네. 있고 아니면 뭐 주사나 다른 비수술이라고 하나요? 네, 이제 그렇게 맞습니다.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이거를 결론은 이제 보험으로 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뭐 따로 대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디스크는 비수술 치료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제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를 모두 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해라. 네. 네.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 구간에서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기본적인 검사비와 치료비를 보완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수술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입원 특약, 수술 특약, 네, 요런 실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구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디스크나 관절처럼 재발 가능성이나 뭐 기능 저하가 남을 수도 있는 질환은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후유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담보가 또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너무 좋고요. 결국 디스크 대비는 실손보험으로는 초기 치료를 담당을 하고 수술 특약과 입원 특약으로 수술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후유 장애 담보로 이제 장기적인 기능 저하까지 보신다면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실손은 초기 치료, 네. 수술과 입원은 수술 단계, 네. 그다음에 장기적인 거는 후유장애 담보로 네, 맞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네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건 그래도 도수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좀 길게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횟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네. 이거 활용할 때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도수치료나 주사치료, 물리치료처럼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받아야 맞아요. 되는 치료는요. 네. 보험 적용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실손보험은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의 본인 부담금 비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치료라도 급여와 비급여 여부에 따라서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우리가 도수 치료처럼 완전 비급여 항목인 경우에는 치료비가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본인 부담금이 빠르게 늘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제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연간 횟수 제한이 걸려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네, 뭐 통증 같은 경우에는 뭐 참는 게 능사는 아니다. 뭐 치료 받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에 맞는 보상까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화면으로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아까 러닝에 대해서 뭐 준비 운동 하는 전, 중, 후 방법부터 보상받는 방법, 그리고 가장 처음에 뭐 배다정 대표님이 심리치료 관련된 것까지 저희가 오늘은 알아봤고요.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뭐 자주 챙겨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잊으신 분들도 오늘부터 다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